안녕하세요. 이제 심리측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 8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엔 로시아 검사라든지 수사법에 대해서 또 표준 점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또 T 점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셨고요. 중요한 로시아 검사가 어떻게 채점되는지 좀 보셨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투자적 그림 검사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앞에 그 로시아 검사보다는 덜 복잡한 것들에 속하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상담에 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고 자기를 조금 더 쉽게 열어볼 수 있는 도구를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투사적 그림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실시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종이하고 연필, 지우개를 준비하시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시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피검사자가 보이는 행동 관찰 자료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검사를 그리면서 우리가 늘 검사를 하면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보이는 행동을 관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한다면 검사지에 대한 나와 있는 그것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검사를 하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특성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다리를 떤다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질문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두리번거린다든지 자기의 불안 정도나 자기 심리 상태를 이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걸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검사 결과 해석에 반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검사가 끝나고 나면 면접을 하고 그에 대한 탐색 질문을 하시듯이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또 물어보고 이때 이러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세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완성 후에 같은 경우는 그림에 대한 설명과 연상을 요구하는 단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얻은 피검자의 답을 해석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죠? 이건 누군가요?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보기에 이 그림에는 손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손은 어디로 갔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뭔가 특이한 것들이 있고 하면 그 그림에 대해서 조금 조목조목 물어보시는 게 이제 탐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나 연상작용들이 없는 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많이 심화돼서 나타난 게 요새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게 미술치료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미술치료 하실 때도 어땠었어요? 색깔을 뭘 썼느니, 그러면은 어두우니, 그 불안한 상태가 있으니,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미술치료를 초반에 배우신 분들이 그 색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림을 평가하실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갖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가 그림만 보고 얘는 어때가 아니라 그 그림을 갖고 대화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연상작용이 어떤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알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또 그림의 크기는 어떤지 그림을 비교하는 게 어떤지 그림의 위치는 어떤지 인물의 움직임은 어떤지 왜곡된 게 어떤 거 생략된 게 어떤 건지 선의 성질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이제 해석할 때 보셔야 되는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그림의 순서 같은 경우는 그림과 그림의 크기 또 무엇을 먼저 그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재밌는 게요. 우리가 그 가족들을 그리라고 하면 이게 그려봐 아니면 제일 즐거운 걸 그려봐 하면은 어떤 것들이 가장 중심에 서는 게 있어요. 먼저 그린 거죠. 먼저 그렸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만큼 그린 사람 또 이렇게 그리는 사람 차례대로 그리게 돼요. 예를 들면 쉽게도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게 할 때도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배치하고 그리는지 여러분들도 제일 자신 있는 거 먼저 하지 않으세요? 그렇듯이 중요한 것을 먼저 배치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또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든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그래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게 먼저일지는 한번 가늠해 보시고 그거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먼저 했구나. 근데 이거를 먼저 그린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림의 크기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자아의 이미지라든지 통제에 대한 자료, 또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열등감을 갖고 있다든지 공격성이나 충동성, 행동화 경향이라든지 되게 종이 크기의 3분의 2 정도 그림. 그래서 전체 크게 그리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요만하게 그림도 그리는 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림의 크기를 보고서 결정해. 그림의 크기에 있어서도 요만하게 사람을 그리냐면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이쪽에다, 어떤 사람은 여기 중심에, 이렇게 가까이, 뭐 이런 것들도 다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어떤지도 보셔야 돼요. 제가 뭐 보랬죠? 순서 보셔. 어떤 것부터 먼저 그렸는지, 크기가 어떤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교. 가족화의 경우는 인물이 크기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이 가장 큰 영향력 있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그려줍니다. 자, 가족화를 그리라 그러면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형제가 있는지 하고 아빠는 조그만큼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이제 아빠들이 어땠어요? 집에서 자기 거의 볼 새가 없다든지 아빠 역할이 많이 빠져있고 놀아주지 않는다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요새는 그래서 애들이 보면 아빠가 이만큼 똑같이 엄마랑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아닌 경우 아빠만 또 있고 엄마는 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 중에서도 자기랑 아빠랑 밀착되어 있고 엄마랑 형제는 조만큼 떨어뜨려 놓고, 이런 관계들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을 훨씬 더 옆에 놓으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점, 그런 비교 보시면 되고요. 되게 종이 가운데 그림의 위치가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는데 보면 상단에다 많이 그린다라는 것은 생각이 많다라고 보게 되고 추진적 자기 흥분, 즉각적 반응을 한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또 왼쪽 상단 구석이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에다 또 보게 하면 정신분열적이든 자폐적 공상, 위축 불안감 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아래다 그러면 느리고 또 신체적고 기능성이 떨어진다. 근데 몰려있을 경우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랬다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 몰려있다든지 이런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에는 동적 외부 지향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왼쪽 그림에는 폐쇄적 혼자 있는 걸 선호한다 그러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게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뭐 하라고요? 제가 늘 면접, 탐색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본 것이 맞는지 틀린지 객관적인 검사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의 위치, 지금 봤죠. 그 다음에 인물의 움직임이 어떤지, 인물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만히 서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웃고 있는지, 뭐 뿔나서 이렇게 한 표정인지, 이렇게 누구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움직임들, 활동들을 나타낸 그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왜곡돼 있고 생략돼 있는 거 있어요. 잘못, 삐딱하게, 다른 부분으로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생략된 부분과, 보기 싫어서 생략된 부분이 있겠죠.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라든지, 보기 싫다라든지, 미움이나 분노 있는 경우에는 왜곡시키거나 생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물이 누군지 이제 찾아내시는 거고요. 또 선의 성질에 있어서 굉장히 압력이나 방향, 지속성, 그리고 리듬감이나 이런 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획이나 선에 있어서 길게 한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다라고 포부선이 높다라고 보고요. 짧게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직선은 자기주장적이고 단호하다고 그러고, 곡선은 의존 좀 불안감, 또 수줍음선이 있다고 볼 거고, 선에 음영이 있다는 건 대인관계가 불안함이라고 민감성이 있다고 봅니다. 피랍이랑 강한 피랍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불안감, 공격성, 충동성. 약한 피랍은 부적절감, 자신 없음 부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선의 성질 갖고도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힘이 압이 세구나 뭐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시는 면으로 사용하지 이게 꼭 충동성이 있어서 그렇구나, 우유부단해서 그렇구나, 이걸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해석하는 데서 왜곡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늘 어떤 갖고 있던 선입견들을 좀 갖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해석하는 데서 이제 기초적인 자료로 이럴 경향이 있대던데 하는 자료로만 좀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종이를 돌려
다든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줬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돌려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반항적,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남과 다르게 한다는 건 좀 독특하겠죠. 그래서 얘가 독특성을 갖고서 하는 애들이 있는데 꼭 반항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들을 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사적 그 그림에서 우리가 그 주의점이라는 것은 투사적 그림 검사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표준화된 공식적 심리 검사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제가? 비표준화된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검사를 통해 피검자의 내적 상태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이것은 가설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가설. 우리가 세운 가설이기 때문에 이 가설에 맞춰서 얘가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계속 이걸 도구로 얘기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의 단서를 가지고 직선적이고 맹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늘 삼가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심리검사와 결과와 관련성과 또 그림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어떤지 부가적 정보를 고려한 해석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다? 아니, 절대적이다. 늘 표준화된 검사든 비표준화된 검사든 그게 그 사람을 보는 절대적인 것이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검사를 하면서 늘 주의하라는 게 그거예요. 검사를 하게 되면 아, 넌 이래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그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더 많이 알아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또한 그래서 종류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사람 그림 검사라고 해서 이런 거 사람을 그려보게 하는 거 있고요. 집나무 사람 그림 검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TP 검사가 있고요. 색채화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검사가 있다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라는 것도 있고요. 동물 그림 검사도 있고요. 또 자화상 검사도 있고 운동성 가족화 검사도 있고요. 가족 그림 검사도 있고 운동성 학교 그림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아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를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거 이거. 네,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왔던 부분이죠. 우리가 살펴봤었죠. HTP 검사. 그래서 이 사람의 고안된 그림을 이용해서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에서는 집, 나무, 사람의 그림을 통해 피검사의 자기와 환경에 대한 견해를 평가하게 된다 해서 이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이제 박사 과정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듣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적 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람하고 통하는 그 어떤 단계로 보셔야지 기준이 있긴 있어요.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그렸는데 열매가 있다면 임신을 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뿌리가 없으면 불안정하다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정해져 있는 또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혹시 ATP 검사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표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나무 검사 같은 경우는 입비 연필을 사용한다는 제가 앞에 조금 더 설명해 드려 넘어가면 연필하고 지우개 주고요. A4 용지에 한 장씩만 사용 종이를 갈아 놓게 하고 집을 먼저 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그릴 때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잘 그려보라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요. 또 크레용 주고 이제 색칠할 수 있도록 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나 단서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시를 할 때 모든 표현은 내담자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려보라고 해서 해석적 정보 같은 경우 지금 가정생활과 연결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요. 그래서 가족의 상황과 부모 및 형제에 대한 태도를 그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무와 사람 같은 경우 신체 이미지와 자기 개념을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표현적인 동작보다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 보시면 집에는 지붕이 생활의 환상적 영역을 상징하고요. 지붕의 손상 같은 건 정신적 기능의 손상, 지붕의 크기는 환상적 생활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지붕을 어떻게 열심히 꾸미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간단히 꾸미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벽이 있는지 벽의 강도와 적절성은 성격이 자강도를 나타낸다고 얘기하고요. 문 같은 경우도 환경과의 직접적 접촉의 성질과 정도를 나타내는 문이나 창문은 어떻게 해요? 외부와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환경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트여져 있는 건지 폐쇄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굴뚝이라는 것은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성적인 의미로 해서 저 남성으로서 부적절한 경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굴뚝을 그리고 지나치게 긴 굴뚝의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꼭 맞다 틀리다라고 저는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으면 자아 강도나 내적인 힘을 나타내는 기둥이 얇다라든지 굵다든지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이제 뻗어져 있는 거에서 환경이 어떻게 만족을 얻는 능력, 사람 그림의 경우 손과 팔, 그러나 더 무의식 수준으로 나타낸다고 그러고요. 전체 조직에서 내적인 균형을 얼만큼 이루고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것. 그게 나무 그림이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 그림 미완성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그 완전히 거부되기 싶은데 심폐의 공포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잘못 그렸다든가 이게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잘 그려야 된다는 압박감도 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자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덜해요.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개념이 우리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해야 된다. 또 그림도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걔네들은 조금만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못 그려 잘해 이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데 저희는 굉장히 잘 그려야 되는 압박 때문에 사람 그릴 때 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떻게 실시하시냐면 표준화를 위해 같은 용어, 동일한 용지 크기 비슷하게 사용하고요. 제가 말한 대로 이피 연필 한자로하고 지우개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림 그릴 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 가능한 잘 그려보라고 요구하고요. 잘 그리는 게 또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잘 그린다는 건 굉장히 멋있게 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괜찮다고 이건 정답이 없다고 우리가 흔히 밖에서 그리는 잘 그리는 그림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해석적 정보에 있어서도 집하고 연결된 거 나무와 사람은 어떻게 신체 이미지가 자기 개념을 드러낸다라는 것들. 해석은 표현적인 동작보다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동작보다는 이렇게 설명할 때 이거는 창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느낌인가요? 어째서 이렇게 됐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동 초기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 아동 기억의 이론적 발달은 이제 프로이드의 자막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이드 같은 경우 초기 아동 기억을 자막 기억으로 이해하고요. 억압된 내용을 어떤 적응적 목적으로 감추는 자막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 기억을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겼죠. 아들러 같은 경우는 초기 아동 기억론이라고 해서 아들러 학파의 학자들은 아동 초기 기억을 생활 양식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활 양식이나 일정한 사고, 감정 그리고 행위 양식으로 정의되는데요. 초기 아동 기억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형태로 생활 양식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동 기억에 있어서 얘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자랐냐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겠죠. 초기 아동 기억 같은 경우 우연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적인 기억의 과정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자동적으로 모든 걸 다 기억하진 않고요. 또한 초기 아동 기억 같은 경우는 생활 양식과 반대되는 식으로 조직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양식에 맞춰서 조직되지 전혀 반하는 거를 이렇게 기억되지는 않고요. 또 초기 아동 기억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때요? 내가 인지한 대로, 내가 기억한 대로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초기 아동 기억이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상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겐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건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탠버그의 3원지는 이런 걸 보시면은 성분적 요소하고 경험적 요소, 맥락적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성분적 요소가 지능을 원초적으로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봤다면 그 경험적 요소는 경험을 통해 생소한 과제를 다룰 줄 알게 되고 정보 처리가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한 게 이제 경험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락적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즉 현실 상황의 적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원초적으로 구성하는 성분을 뭐라고 그랬죠? 어떤 성분이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대응 능력을 봤을 때 맥락적 요소라고 봤죠. 뭐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우리가 가드너도 앞전에서 봤었고 이제 지능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가들이 있는데 그 요새 나오는 게 다중지능 이론이라든지 또 삼원지능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좀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아동 초기 기억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분야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아동 기억의 실용적 정의로서는 우리가 아동 기억 같은 경우는 내가 이때 이런 기억이 있어 하는 게 실제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있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에 그걸 포함시켰는지는 사실은 검증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든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에게 그것이 그렇게 기억됐으면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동 초기 기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이 사람의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트,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 또 그 이후에 뭔가 좌절이 됐다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 기억 검사의 실시 방법 같은 경우는요, 몇 분 동안 피검자의 긴장을 풀어서 이제 몸과 마음이 릴렉스가 되게 되면 지시문을 우리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용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말투의 이 단어를 바꾸는 것은 무방하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한 지시문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당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뭐 8세라든지 뭐 9세라든지 이전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 사람에게 그걸 요구를 해요. 그랬을 때 가능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가능한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요. 근데 어느 일을 기억하든지 그것은 당신의 일생에서 뭐죠?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 말고요. 이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즉 중요한 요소를 뽑아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스스로 기억할 수 있는 일들만 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했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감정은 어땠는지 우리 감정도 다루어 주고요. 또 감정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도 물어보고 그 일이 또 언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초기 기억을 질문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사적 검사에서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내담자를 대상으로 초기 아동 기억을 사용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진단하거나 분류할 때 그 범주를 크게 잡을 때 아동 초기가 아주 경제적인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굉장히 범위가 할 때 이 사람에게 어렸을 때 초기 기억 중에서도 중요한 걸 어떤 부분일지 뽑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기억을 더듬어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져오시는 게 지금 현재도 이 사람에게 그게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용해서 해석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냐면 아동 초기 기억 같은 경우를 해석할 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해요. 표현된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심일지, 또한 내용 분석에서는 중심 주제를 늘 이제 확인하는 방법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피검사자의 자기나 또 자기를 어떻게 있고 타인을 어떻게 또 세계된 핵심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자기는 어떤지,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어떤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론을 학습하지 않고서도 초기 아동 기억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면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상담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의 아동 초기 기억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동 초기 기억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상처가 많다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인 어떤 기억이 없어서 행복한 게 없다면 초기 아동 기억에서라도 그 사람의 행복한 경험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라든지 자기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다시 기억해서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즉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또 앞으로 살아갈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동 초기 기억들을 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담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운 상황, 지금 현재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면 그걸 한 번쯤 다뤄야 될 때마다 아동 초기 기억을 갖고 오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이 자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전에 좋은 기억을, 행복했던 기억을 아주 묻어두었던 걸 끄집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이제 투자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서 그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성인을 상담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